미국 사람들은 71년 선거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 그 살인적인 그런 그 독재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일을 해낸 거. 그리고 내가 그때 말하자면 북진통일 정책을 반대하고 남북 화해 정책을 지지한 것은 미국 정책하고도 일치한 거예요. 미국 정책하고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그런 일을 바라지 않았으니까, 박정희 정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내에서 계속 독재를 강화시켜 나간 것을 미국은 바라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놀라워했고, 그래서 내가 미국까지 건너가서 와서 미국 지도자를 만나게 알선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그때 무슨 납치 사건이 있어가지고 납치 사건이 미국이 아주 큰 관심사로 되었을 때 내 사건이 났기 때문에 그 납치 사건 자체에 대한 말하자면 반대도 크게 작용하고, 그리고 또 내가 운 좋게도 레나드라든가 한국 부장, 또 하비브 주한대사, 그런 나에 대해서 이해가 많고, 그리고 마지막 정의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소에 있어가지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 언론들이 71년 내가 이제 투쟁한 데 보고 언론들이 상당히 나를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론의 힘도 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 언론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도와줬어요. 도와줬던 것보다도 마지막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문제를 삼았어요. 나는 일본이나 미국에 있을 때나 국내에 있을 때나 이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만드는 미국과 일본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이 그 두 나라에 의지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독재 정권을 지지 안 하게 되면 이거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는 입장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 독재자를 지지하기 때문에 독재자가 힘을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벼치고 있는 지렛대를 뺀다 하는 생각으로 그 두 나라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연락했는데, 그것이 성과를 올린 거예요. 또 그도 효과 있고. 그러니까 박 정권도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아주 그런 노력한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자꾸 불평이 박 정권에 대해서 터지고 나오고, 그 일본에서도 또 날 지지한 세력이 이제 커나가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김정중 그런 사람들이 모두 맨날 시위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 국민들도 길거리에서 이제 보게 되고, 일본 신문이 또 그렇게 많이 보도를 했어요. 왜냐면 납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렇게 내가 이제 많이 신문에 보도되니까 그 여파로서 그렇게 한 데다가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 일본에 있는 거 신문 보장을 못 해가지고 내가 납치돼가지고 당연히 원상복 회복해서 돌아와야 할 텐데 그것도 일본 정부가 안 데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일종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을 했어요. 그 후일의 얘기지만 야당 때도 해외에 나가면요, 이 호텔 라비 같은 데서 일본 사람을 보면 처음 쫓아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때는 이제 반대 투쟁 이런 것이 상당히 그와 더불어 침체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냥 약간 체념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침체 시기가 있어서 내가 보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김수환 추기경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떤 님에서 유언한다는 심정으로 찾아갔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국민 사기도 떨어지고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뭔가 결정적인 일을 해야겠는데 내가 감옥으로 가야겠습니다. 내가 감옥 갈지. 그때는 유신 체제니까 감옥 가려면 쉽거든요. 유신 얘기만 한번 비판하면 가니까. 그래서 가겠으니까 내가 추기경님께 미리 말아야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추기경도
나를 격려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3.1 구국선언이 나오는데 이제 나는 윤보선 씨 댁은 못 가고 정의령 박사 댁만 가서 같이 상의하고 3.1 구국선언을 작성해가지고 그래갖고 명동성당에 모여서 발표했는데 그때 나도 거기 그 자리에 나가 있었어요. 네. 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3.1 구국선언 그 유신헌법 철폐하고 개헌하는 것이니까 항상보다 헛소리니까 중앙정보부에서도 그냥 그대로 조사하고 경고만 하고 그대로 석방 내려고 했는데 내가 서명을 했다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 그래갖고 노발대발하면서 전부 잡아놓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삼일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국민적 축제일이니까 기념일이니까 그때는 국민들이 상당히 국가라는 것을 생각한 그런 때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큰 성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건 최고 공로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우리 집어넣음으로써 그냥 전 세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후보 김대중 뭐 이렇게 잡혀갔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굉장했어요. 특히 일본은 그냥 뭐 계속 하고 이제 그런 거 잡혀 들어가니까 또 이 가족들이 아주 우리나라 이 구속자 가족 역사상 그렇게 화려하게 한 일이 없어. 그냥 뭐 우산에다가 민주주의 회복하라고 뭐 써붙여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얼굴에다가 이 까만 걸로 십자가 테이프 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같이 모두 한데 집사람이 선두였다시피 했지. 그때 뭐 신부님, 목사님 모두 전부 이제 그런 것보다 해서 쌓이고 난 후로 또 정치인들 투쟁하고 쌓인 후로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이런 거예요. 그때는 아까 말같이 내가 감옥 가야만 그래야만 이 마지막 어떤 일종의 충격요법 비슷하게 충격을 주어서 민주화 열기를 다시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물론 해서 모두 같이 협의해갖고 그렇게 간 거기 때문에 나 집사람이나 그 간 것을 아주 우리가 이 시련을 겪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런 생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태평했어요. 또 이제 집에 보낸 편지에 쓰는 거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정치 얘기하면 그건 검열이 안 통과되니까 못 쓰고 그저 가족들에 대한 안보라든가 하다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좀 쓸 것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교육이라도 되게 하자. 그때 그 내류의 그 옥중서신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쓰기 쓰자고 나중에 청주 가서 아주 본격적으로 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창을 아예 철몽둥이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뒤쪽 화장실 쪽 문을 가리고 앞에는 닫아버리니까 밥통밖에 없으니까 앞에는 그쪽밖에 하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다시 또 거기다 그물을 덮여치니까 뭐 누가 종이장 하나 넣을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심심한데 화장실에 거미줄이 쳐 있어요. 그 거미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세월을 받았는데 책 읽다가 이제 지치면 내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관찰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거미가 파리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파리는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를 잡아서 거기다 거미줄에다 걸어야 하는데 파리를 죽지 않고 기절할 정도로 때리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걸 자꾸 연습해갖고 하니까 나중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또 그 다음에는 거미줄에다 걸기가 힘들어요. 거미줄이 자꾸 찢어지니까. 그래도 이제 어떻게 걸었어요. 그러놓고 있는데 거미가 굉장히 경계심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장실에 얼굴 내놓고 보면 안 내려와요. 위에 올라갔다가, 위에 있다가. 그래서 내가 숨어서 한쪽 구석에서 조금 눈만 내놓고 보고 있으면 거미가 내려와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거미줄을 똥구멍에서 내서 셋을 이렇게 감아서 이거 뺑뺑 돌리대요. 그래갖고 끌고 싹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침을 팍 찔러가지고 그 팔이 그 밑에 쪽, 물기 있는데, 거기를 빨아먹어요. 다 먹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는 어떻게 그 거미줄을 막았는데 톡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니까 그런 시간을 보낼 땐 재밌었어요. 이 집 주위 바로 옆에 집 모두 정보부 경찰이 들어와서 입주하고 24시간 감시하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망원경으로 보고 사진 찍고 모두 또 쫓아가서 뭐 때문에 왔냐 하고 이제 이런 거 뭐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 근방에 또 초소가 몇 개가 그 별도로 있고 그리고 여기 배치된 경찰들이 평상시에도 한 그 200~300명이 있고 많을 때는 이제 막 일반 시민들이 여기 찾아오고 할 때는 뭐 2000명, 3000명이나 몰려들고 맨날 여기 길거리에는 줄줄이 경찰 버스가 세워져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나는 외출을 못하고 우리 집사람은 괜찮았어요. 나는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그때 형 집행 경기로 있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외부에도 못 나오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럴 바에는 감옥 가는 거는 감옥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 당신들 국제적으로 나와 국민들한테는 나한테 맞으면 자유를 준 것 같이 하고 실제는 여기 자유를 안 주니 내가 당신네 맞으면 이용물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감옥으로 보내달라. 내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문서로도 보내고 구두로도 하고 근데 물론 제가 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그땐 집이 있는데 그때 집 아닌데 이것은 그때 집에서 뒤쪽에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좀 높은 대가 있었어요. 거기서 온 사람들 뭐 손짓으로 만나고 하는 그런 정도고 그래서 그렇게 연금이 쭉 계속됐죠. 그때 이제 이철승, 김영삼 두 분이 대결이 됐는데 이철승은 아까와 같이 야당성이 좀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철승보다는 김영삼이 더 훨씬 낫다. 그런 생각 가지고 또 김영삼을 당수시켜야하는데 김영삼이 그때 약했어요. 뭐 그런 독재하에서 지원을 이철승이 받는데 김영삼이 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밀리에 서로 연락했다가 아사원을 갔죠. 갔는데 막지를 안 했어요. 그때는 막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막았어요. 그래갖고 아사원에 갔는데 뭐 엄청나게 사람이 뭐에서 가득 차고 참 그럴 때 사고 났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원에 가서 해갖고 내가 내 젖먹이진까지 다 해서 뭐 길게 설명한 거 젖먹이진까지 다 해서 왜 김영삼을 해야 하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왜 내가 김영삼하고 당신들이 아다시피 라이벌인데 그 라이벌이 내가 하겠냐. 김영삼이 아무리 나빠도 박정희보다는 안 나쁘지 않냐. 김영삼은 민주주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박정희는 민주주의 할 가능성이 없다. 나는 민주주의해야 살지 독재 밑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독재 밑에서 비워버릴 바에 나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내가 그때 아마 녹음들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닥을 뒤집어 버렸어요. 현재. 그래서 당내에는 나지지한 사람도 상당히 있었는데 다 아주 그냥 김영삼 직접 지지하고 못지않게 열성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밀어주어서 하는데 근데 그 다음날 했는데 1차 투표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기택 표가 김영삼한테 가야만 2차에서 되게 됐어. 그 내가 이기택 부인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기택 부인한테, 이기택한테 대한 편지를, 이기택 씨한테 대한 편지를 써서 이 문제는 큰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 김영삼 해야 하지 않겠냐. 당신도 민주주의 사람이니까 김영삼 지지해라. 하고 쪽지를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기택 부인이 이제 머리가 좋아서 남편한테 약 가지고 간다고 해갖고 보온병을 하면서 거기다 그때 숨겨가지고 갔어요. 쪽지를. 그래가지고 와서 남편한테 이제 약 따라주면서 쪽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 이기택이가 그 쪽지 보고는 그냥 단상에 올라가서 나는 김영삼 지지한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2차 투표에서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 김영삼 당선시킨 거예요. 내가 이미 얘기했지만 삼성개헌 때 그 연설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일 삼성개헌을 하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2의 이승만이 되고 아주 불행한 말로를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만은 해가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뜬 것만큼 확실하다. 그런 연설을 했거든. 난 사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그래서 차츰 이제 이 독재 강화시켜가고 국민 사이에 민주 세력 사이에 일어난 모든 여러 가지 동향을 보고 그런 시기가 때가 오고 있지 않냐 생각해서 내가 이 나라에서 박정희, 김대중, 양자가 선거에 대결했고 또 그런 처지인데 우리 둘이가 말 한번 해본 일이 없어요. 67년 목포 선거 이후에 68년 그때는 청와대 대통령한테 세배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선거 때 하도 그 양반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해서 어떤 모양을 하냐고 한번 갔다고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그 양반하고 말해본 일이 없어.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 이거요. 여야 간에. 그래서 내가 이 박종태, 양순지, 예춘호 세 분을 그때 청와대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차희철을 만났어요. 그때 차희철이 제2인자니까 그걸 통해 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다 말을 시켰어요. 박 대통령하고 나하고 왜냐면 여야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선거 때도 했고 한데 우리가 서로 말 한마디 대화에 안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일 아니냐. 그러니 한번 만나자. 만났는데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딱 하나 있다. 그건 당신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비난하고 이거 다 좋다. 다 들으마. 그리고 또 내가 설명할 일 있으면 설명하겠다. 그 대신 나도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 다. 내가 나 나름으로 애국 충격의 얘기를 다 하겠다. 그거 다 들어주라.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일치해가지고 어떤 합의 보면 좋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상대방이 왜 나를 반대하냐, 왜 나를 뭐냐면 싫어하냐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않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하자 연락을 했어요. 했는데 이 양반들이 가서 그 말만 전하지 않고 일장 설교를 했어. 차지철이한테. 그러니 상당히 비난적인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차지철이가 그때 눈에 보인 것이 없는 시대인데 그 말을 좋게 듣겠어? 그렇게 그냥 제대로 박정희하고 한테 말하고 싶으니 심정이 안 난 것 같아.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아까 박정희 대통령 면담 신청 때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삼성개헌 때 예상한 대로 박정희 말기가 오고 있다 이거예요. 4.19 재판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그때 민심으로서는 틀리는데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YH 사건 그때 그런 것도 조그마한 기업체인데 그게 크지도 않는 기업체인데 100명 들까 말까 한 그런 기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성들이 더구나 목숨 내걸고 다 싸우는 그런 사태가 왔다는 것은 이 독재 정권의 조정을 올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산에서 들고 났잖아요. 그때 광주에서도 월말이면 10월 말
TV에서 드러나기로 준비했다가 집이익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부산하고 광주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이 차집 처리 같은 거는 무모한 자가 모두 주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뭐 몇천 명이고 뭐 얼마고 뭐 죽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무모한 일들을 모두 하다가 그 내부의 사람이 이래갖고는 우리 다 죽겠다 그런 생각. 아무리 충고해도 안 듣는다. 차철이 같은 나쁜 놈한테 현혹되어갖고 지금 저렇다. 그런 생각으로 박 대통령을 죽인 거라고 봐요. 11.6 날 밤에 대통령이 돌아갔지 않아요? 새벽 4시쯤인가 LA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제일 먼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이 정부에서 직접 현장 본 사람 외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얘기 듣고 혼자 아차 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부산서 일어났으니까 광주도 일어나고 서울도 일어나서 4.19 같이 국민의 힘으로 끝내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해서 12.6을 나는 마음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상당히 위협을 느꼈어요. 국민이 안 일어난 민주주의는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김재규를 어떻게 평가하냐고 하는. 그때 그 말했다가 혼났지만, 난 그때도 끝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예요. 내 말이 맞은 거예요. 우리가 했으면 전두환이가 어디서 나와. 그런데 김재규가 박정희 씨를 죽였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4.19에 이승만 씨 우리가 밀어내니까 군인이고 누구 못 나왔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해서 얘기하면 뉴스위크 날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질문 중에 사람들이 김재규 씨를 민주주의 영웅이라고 한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민주주의하고 제야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여튼 민주주의는 쿠데타나 암살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 돼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말한 것이 참 위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민주세력 쪽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영웅적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폄하할 수가 있냐고 상당히 비난도 있고 그랬는데, 나는 내 소신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